결국은 지금 어쨌든 법정지상권과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볼 때 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갖다가 어떠한 원인으로 분리되는 이런 경우로 이제 요건을 딱 이렇게 통합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특별하게 이 건물 철거에 관한 뭐 특단의 합의가 없을 것 이런 부분들이 관습법 이런 부분이 만약에 건물 철거라든지 또는 그 소유권이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뭐 서로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당사자 간에 그런 합의가 있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어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서의 어떤 소극적인 의미의 성립 요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느냐 하면은 그건 법정지상권에서는 강행성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사전 포기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특별한 어떤 그런 성립 요건, 소극적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정지상권을 이제 없는 걸로 하자. 라고 하는 뭐 철거하겠다라든지 또는 우리 임대차 계약하자든지 하는 그런 부분의 합의는 두 가지 측면 나눠보자면, 그러니까 소유권이 분리될 때 같은 갑으로 있을 때 을이 건물이나 뭐 토지 소유권을 한쪽만 취득하면서 소유권이 분리되면서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합의를 함으로써 아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꼴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소극적인 성립 요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법정지상권이 뭐 성립이 됐다. 예를 들어서 갑으로 있다가 토지 소유권이 을로 넘어오면서 아무런 합의가 없이 넘어오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는데 그 뒤에 그 갑하고 을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분쟁이 되면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내가 임대차에서 쓰고 한 20년 뒤에는 그냥 허물게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시죠. 그러면은 그거는 발생한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꼴이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가 뒤에 이제 서로 합의해서 포기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소멸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그 지금 구조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 하면서 생기는 뭐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능하냐부터 가능하냐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하는 그런 부분의 논의는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성립 요건에서 하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고 나서 뒤에 포기한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뒷부분 법정지상권의 소멸편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구도를 짰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지금 이 절 자체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어떤 소극적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 법정지상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성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지만 여기 있어서 법정지상권은 여기 소극적 성립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죠. 법정지상권하고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정지상권의 사전 포기 문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서술할 데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서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골자로 따져보면은 성립할 때의 서로 합의 부분은 여기서 다루는 걸로, 성립하고 나서 이후에 뭐 이렇게 포기나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쭉 한번 사례를 읽어보시면은 요거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91년 대법원 사례. 대지상에 건물만 사면서 이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건물 매수로 인해서 취득하게 될
습관상,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했다라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92년 대법원 사례. 같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어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를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법정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전제하에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 봅니다. 99년 대법원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이 건물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취득하기로 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번 부분입니다. 요 지금 사례가 3번 부분에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데 토지 건물 소유권이 이 형식상으로는 토지 건물 소유권이 이 값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토지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이때 바뀌면서 두 사람 간에 그냥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값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겠죠. 근데 철거하기로 했다. 이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증여하면서 그 구건물 있는 건물을 철거하되 거기에 다시 신축 건물을 짓는 걸로 값 명의로 다시 신축 건물을 짓는 걸로 합의한 경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철거하기로 했지 않느냐, 건물을.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는 부분은 그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합의의 본질.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거는 땅을 계속 이용하기로 하는, 땅을 이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포기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74년도 대법원.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매도했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고요. 2008년 대법원 사례도 약간 특이한 경우긴 한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5년 사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읽어보시면 결국은 원고 앞으로 이렇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갈 때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근데 이 사례는 조금 이제 앞부분하고 특이한 게 토지 소유권이 이모 씨 등한테 있는 반면에 건물 소유권은 이모 씨 등 하고 피고가 이제 공유로 된, 물론 이제 토지도 공유죠. 이모 씨 등, 이모 씨 외 몇 명의 공유. 그 다음에 건물은 이모 씨 외 몇 명 플러스 피고. 이렇게 해서 피고가 이제 그 건물 소유권 공유자로서 한 사람 더 들어간 케이스인데 요 사안은 그냥
사실은 단독 소유자라 그러면은 뭐 그 팔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면 법정 지상권은 포기된 거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판단이 되겠지만, 요거는 지금 토지 소유권이 이모 씨 등 여러 사람에 있다가 원고한테 팔면서 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건물을 철거할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인 피고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철거 합의가 어떤 유효하냐, 법정 지상권의 포기로서 유효하냐 하는 그런 논란인데,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우에 법정 지상권 포기가 유효하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근거는 뭐 이제 우리가 공유자의 지분이 처분됐을 때 법정 지상권이 뭐 성립하느냐 여부, 그 논리와 좀 유사한 논리입니다. 그게 이제 그 2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대법원 77년 판례가 있잖아요. 77년 판례가 제가 그 공유 지분의 처분과 법정 지상권을 말씀드리면서 제2유형, 그러니까 제1유형은 토지가 공유였는데 그 중에서 일부 지분이 처분된 경우였고, 제2유형은 토지는 단독 소유였는데 건물이 공유여서 그 중에서 일부가 처분된 이런 경우였는데, 그 사례입니다. 대법원 사례. 2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를 거론해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 포기가 유효하다. 그래서 피고도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결론이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이제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엄밀한 의미의 그 협의의 법정지상권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아직 협의의 지상권의 사전 포기는 아직 이야기 안 들어갔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사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합의는 당연히 가능한데, 그런 포기 합의는 가능한데,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결국은 이 건물을 유지해야 된다, 멀쩡한 건물이 철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익적인 측면, 국민 경제적인 필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물 철거의 합의, 관습 법정지상권의 포기, 이런 부분의 합의는 유효하겠지만, 그런 합의를 해석할 때는 법원이 조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없다,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게 결국은 국민 경제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철거 합의가 있었다 또는 포기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해석하는 데는 약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75년 대법원 사례가 창고 불화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피고는 그 부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다만 창고 부지의 사용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 부지에 사용 허가를 얻어서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나 뭐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한을 합의를 했다면 그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포기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데, 이 사안은 지금 그 부지에 사용허가를 얻어서 사용료를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했던 행위다라고 해서 그 포기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판단입니다. 대단히 좀 이렇게 중간 경계에 놓인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6년 사례. 그러니까 이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결국은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국민 경제상의 필요 때문에 인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 비춰보면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원고가 허모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현재까지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안 냈다고 해서 그러한 점만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소유자와 묵시적인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법정지상권이 포기됐다라고 볼 수 있으려면은 법정지상권을 가진 사람이 가질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사용대차를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에서. 그 다음에 사용대차도 돼요. 사용대차도. 그냥 사용대차라는 거는 뭐 임대차하고 다른 게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가 대가가 없는 그게 사용대차인데, 그 대가 없이 그냥 뭐 한 30년 쓴다, 10년 쓴다, 5년 쓴다 이런 식의 그런 합의도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대가를 안 내고 계속 써왔다는 사실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 포기를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